얘들아 안녕.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 그 국어 필수 선택 교재 독서 10페이지에 있는 그 8번, 9번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볼까 생각해. 그 지문을 보면 10페이지 보면 이 과학기술 지문인데 과학 지문이지 정확하게는 이 과학 지문의 그 전형적인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글 같아. 굉장히 이게 정보량이 많지, 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정보가 잘 정리돼야 그 뒤에서 이제 그 폐에서 호흡할 때 흡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잘 이해될 것 같아. 일단 문제를 이렇게 보기 전에 그 지문을 한번 봐볼게. 그 지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첫 단락을 쭉 보면 이 과학 지문의 전형적인 특징답게 원리가 제시돼 있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 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그래서 호흡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첫 단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 과학 지문의 전형적인 그 구조잖아, 그치? 과학 지문에 첫 단락은 일단 화제가 제시돼 있어. 그게 뭐냐면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치?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호흡은 기본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이야. 호흡은 어떻게 쓸까?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렇게 쓰자. 내보내는 과정인데 호흡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지? 하나는 흡기가 있어. 흡기는 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체외가 있으니까 체외라고 쓸까? 됐죠. 여기서 체외에서 폐로 공기가 뭐 한다는 거야?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이고 그다음 호기가 있어. 호흡은 두 가지로 나눠져. 폐와 체외가 있으면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마 요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 같아. 여기에서는 산소가 공급되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첫 단락에 원리가 제시돼. 아주 간단한 원리.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죠, 그치? 우리 그 키트 지문 기억나? 키트 지문도 보면 기술 지문인데 항원 항체 반응이다, 그지? 항원은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면서 이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됐지? 그다음에 뭐 CD 드라이브도 어때? CD 드라이브에서 정보를 판독할 때 뭐 랜드 피트 교체된다. 빛의 조사량에 의해서 그지? 랜드와 피트를 구분한다 해서 간단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지. 첫 단락에서 호흡이라는 화제가 제시되고 그리고 호흡이 뭔지 딱 설명을 해줬어. 산소를 받고 CO2를 내뱉는 과정이야. 산소를 받고 CO2를 뱉어서 공기를 교환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호흡은 기본적으로 폐와 체외의 압력 차이, 대기의 압력 차이에서 발생한대.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폐는 사실 저기압이어야 되고 얘는 고기압이 돼야 돼. 글을 읽다 보면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얘기를 해줘.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공기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얘기가 고고, 기압이 저야. 왜냐하면 호흡은 기본적으로 뭐다? 대기의 압력차. 그죠? 대기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폐에서 공기가 나가기도 해. 네 번째 단락 가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거쳤다는 가정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는 이미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수능 지문이 이제 쓰여질 것 같아. 제시될 것 같아. 아마 네 번째 단락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모든 학생이 다 이 생각은 들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내용은 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의 그 전형적인 구조잖아. 그지? 뭐가 얘기냐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한번 봐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에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성 요소 동그라미 칠까? 그죠? 구성 요소, 생명체의 구성 요소, 호흡계의 구성 요소. 그다음 뭐야? 기술 지문이면 장치 설명, 장치들 나열해. 그리고 이 장치들의 기능을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공기가 교환되는 과정, 흡기와 호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용어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호흡계를 구성하는 그 기관들의 명칭과 그 기능을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지. 그지?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지. CD 드라이브 장치 설명하지 않고 그 장치에 따른 기능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지? CD 드라이브와 초점을 벗어나거나 트랙을 벗어날 때 어떻게 구동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지 설명할 수가 없지.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보통 이렇게 생물 지문 같은 경우는 어때? 이렇게 그 기관들, 그 기관의 기능들,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장치들과 그 장치의 기능들을 묻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두 번째 문제 정도에서 출제자가 이거 묻고 있는 것 같아. 얘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치? 얘네들 각 장치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명칭과 그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 이 지문도 지금 7번 문제에서 폐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의 기능들을 묻고 있잖아.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야. 얘가 끝나면 어떻게 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이루어져. 그 설명이 뭐야? 설명이 뭐냐면, 그지? 얘 폐에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지? 폐의 부피 변화, 그죠? 부피를 크게 해줘야 돼. 괜찮지? 폐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뭐야? 폐의 부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면서 다섯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단락 보면 폐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 두 가지로 이루어져. 하나는 다섯 번째 단락 보면 한편 폐의 부피 변화는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었을 때 폐가 반발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수축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경폐압은 뭐야? 폐를 확장시키는 힘이, 알겠죠? 그래서 폐의 부피 변화는 됐죠? 하나는 폐의 탄성 반동이 있고, 그다음 괜찮지? 하나는 경폐압이 있어. 얘에 의해서 얘는 지금 폐가 수축하겠다는 거야. 폐는 수축하는 힘이고, 얘는 폐를 팽창시키는 힘이야. 그리고 얘와 얘, 그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의 어느 것 쪽이 크냐에 따라 폐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 이해된 거지. 근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렇게 글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치? 한 번 더 있지. 정보가 더 추가돼. 그게 뭐냐면 경폐압이 크면 폐는 팽창을 하게 돼 있어. 됐어? 팽창하게 돼 있어. 그럼 폐의 부피는 커지고, 그지? 폐의 압력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쑥 들어오겠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경폐압이 좀 복잡해. 그 다섯 번째 단락 밑에 보면 여기서 경폐압은, 폐를 팽창시키는 압력은 폐포압에서, 그지? 폐의 압력이겠지. 폐포의 압력이니까. 폐의 두 번째 단락에 설명했던 그 폐포, 공기의 교환이 일어나고, 이 공기의 산소와 CO2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폐포라고 두 번째 단락이 있어. 요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거래. 경폐압은 뭐라고?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요 산소와 CO2가 교환되는 기관지 끝에 붙어 있는 공기주머니. 괜찮아? 이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폐포압은 커질수록 그리고 흉막 내압은 작아질수록 경폐압은 커져. 특히 6번째 단락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6번째 단락부터 흉막 내압을 계속 얘기해. 결국은 폐포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흉막 내압이라는 거야. 흉막 내압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경폐압은 커져. 그지? 흉막 내압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경폐압은 커지고 폐의 부피도 커져. 그러면 폐의 부피가 커지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폐의 압력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기가 들어온다 라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지?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너무나 친절하게도 마지막 단락에서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 한번 읽어볼게. 이게 마지막 단락이잖아. 됐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됐지? 우리 첫 단락을 잊어보면 안 돼. 쑥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은 쑥 내려가.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된 것부터 시작된다. 횡격막은 내려가고 늑골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에 따라 됐죠?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이, 그러니까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주 간단한 주머니가 위로 올리고 밑으로 당기다 보니까 부피가 늘어나. 부피가 늘어나면 흉막 내압은 부피가 커지면 그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낮아지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경폐압은 폐포압 마이너스 흉막 내압인데 얘를 낮추는 것은 결국 뭐야? 흉막강의 부피를 늘리면 흉막 내압은 내려가는 거야. 맞아? 이때 경폐압은 증가하고 왜 증가하겠어? 흉막 내압을 내리니까 그지 작아지니까 경폐압 마이너스 흉막 내압이니까 경폐압은 증가하고 경폐압이 증가하면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지기 때문에 폐는 더욱 확장된다. 폐가 확장돼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함으로 그죠? 폐가 확장돼 그지? 폐포 넓어지는 거지? 이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함으로 됐죠? 압력 차이에 의해서 들어온다.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그죠?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폐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점점 저해지니까 그지? 체외에서 공기가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폐를 팽창시켜서 폐포가 늘어난 거야. 됐지? 그래서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 도달해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지? 폐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폐를 늘렸는데 그지?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지? 폐가 팽창함으로써 폐포압은 낮아졌던 거야. 하지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그리고 공기는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 맞아? 그러면 폐포압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흡기의 중간 부분부터. 됐지?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이제 호기로 넘어가겠지?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치가 된다. 그렇구나. 흡기에서 호기로 넘어갈 때 폐의 부피는 최대치가 돼. 이 된 거지? 흡기에서 호기로 넘어갈 때 폐의 부피는 최대치가 된다. 됐죠?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괜찮아? 이게 무슨 거야? 앞에서는 흡기에 대한 설명을 이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기관들이 나오고 있어. 맞아? 그리고 비례관계가 성립해. 그지? A가 증가할 때 B는 감소한다. 다시 C는 어떻다. 맞아? 이 순서는 정확히 체크를 해야 돼. 과학기술 지문 원리 이해 못하고 원리 이해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지? 쏟아지는 그 정보들이 비례관계를 이해한다는 거 알겠지? 얘가 체크가 안 되면 문제 풀기 힘들어 알겠죠? 과학기술 지문 이해 없이 못 풀어. 그 이해는 이걸 완전히 그 시스템을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주어지는 정보 간의 비례관계를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넘어올까? 보면 폐는 탄성 반도와 경폐압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결정돼. 수축, 팽창. 그러면 경폐압이 커지면 폐의 부피는 증가해.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져.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경폐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지문이.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빼래. 괜찮아? 근데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지? 횡격막을 내리고 그지? 늑골을 올리면 근육을 움직여서 올리면 흉각막의 부피가 커져. 흉막강의 부피가 커져. 그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흉막 내압은 낮아져. 흉막 내압이 낮아져 경폐압이 커지겠네. 그지?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낮아진다. 경폐압 증가에 폐는 확장돼. 괜찮지?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며 폐포의 부피는 커질수록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다가 늘면 폐포의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치? 근데 이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폐를 늘려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공기는 들어오겠지. 그래. 그럼 다시 폐포압은 다시 살짝 증가하기 시작해. 괜찮아? 하지만 그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의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는 폐의 부피는 최대치가 된다. 폐의 부피가 최대치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폐가 굉장히 가장 팽팽하게 벌어져 있다는 뜻이야. 확장됐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뭐겠어? 폐포압과 흉막 내압의 차가 가장 큰, 경폐압이 제일 큰 상태가 되겠다는 얘기지. 얘를 이제 얘에 대한 이해를 그래프로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봐볼까? 자, 봐볼게. 아까 선생님하고 읽었던 부분이 이제 그래프로 나왔어.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보기는 흡기의 과정을 지문에서 설명했는데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래프로 묻고 있는 거야. 그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이해지. 그지? 그래서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X축과 Y축 같은 걸 잘 봐야 되겠지. 보면 흡기, 호기, 흡기, 호기야. 그리고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빼면 뭐가 되지? 경폐압이 돼. 맞죠? 됐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빼면 그럼 얘를 가장 낮추면 돼. 왜냐하면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 폐포압이 아니야. 사실은 핵심은 얘야 얘. 횡격막과 늑골을 움직여서 흉막강이지. 흉막강. 얘의 부피를 증가시키면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흉막 내압은 내려가. 봐봐. 얘가 지금 흉막 내압이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야? 여기야. 흡기와 호기로 넘어가는 지점에 이 지점이 폐의 부피가 그지? 폐의 부피가 최고점이야. 폐의 부피가 최고점인가? 한번 봐볼까? 얘와 얘의 차가 가장 커야 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폐포압은 그지? 폐가 팽창함으로써 점점 낮아졌다가 하지만 늘어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는 다시 살짝 증가하는 면이 있어. 그리고 얘가 대기압과 같은 지점이야. 대기압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기 입출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요 폐포압이 다시 강력하게 커져. 그리고 흉막내압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요 차가 가장 커, 안 커? 크지. 그래서 지문에서 앞에 읽었던 지문에서도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야. 그럼 역으로 이 지점은 어떨까? 쭉 이제 호기는 어떻게 해서 호기는 폐에서 괜찮아?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나가는 거야.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나가는 지점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는 어때?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고가 되겠지? 여기가 저야. 공기는 고에서 저로 간다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폐포압과 흉막내압의 차이가 가장 적네. 그지? 폐가 요 지점은 어떤 거야? 폐의 부피가 최소인 지점이야. 그지? 최소라고 쓸까? 가장 적은 지점. 얘는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만 봐도 지문 내용과 관계없이 이 그래프만 봐도 사실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어. 그지? 폐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흉막내압은 계속 내려가는 거야. 맞아? 그럼 경폐압이 커지겠지. 경폐압이 커져 폐의 부피는 팽창하는 거야. 맞아? 폐의 부피는 팽창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럼 경폐압이 가장 큰 지점,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 다시 공기를 뱉어. 폐포압과 흉막내압이 차이가 가장 적어. 그럼 폐의 탄성 반동이 더 큰다는 거야. 폐의 탄성 반동이 경폐압보다 커. 그럼 수축되고 있는 것이. 이 구간은 수축 지점이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흡기와 호기로 넘어가는 지점은 공기에 입출이 없다. 자, 얘를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문제를 풀어보자. 자, 보면 자, 지워버릴게. 자, 기역은 공기의 흐름이 없는 지점으로 니은보다는 흉막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기역 가볼까? 기역은 공기 흐름이 없지. 왜? 대기압과 같은 지점이니까 맞고, 니은보다는 흉막내압은 높으며, 니은보다는 흉막내압이 높나? 높네. 흉막내압이 얘가 더 높으니까. 흉막강의 부피는 작다. 흉막내압이 높으면, 얘가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얘가 높다는 얘기는 부피는 작다는 뜻이지. 맞아. 그지? 이게 맞는 말이네. 그지? 왜냐하면 흉막내압이 압력 얘보다 높다는 얘기는 얘를 결정하는 아까 흉막강의 부피는 작아져야 얘가 높으니까. 맞아? 이게 된 거지? 니은 지점보다 기역이 흉막내압의 압력이 높다는 것은 흉막내압은 흉막강의 부피가 결정하니까, 그지? 얘보다 높다는 얘기는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네. 괜찮지? 자, 다음 다시 계속 볼게. 니은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니은 볼까? 그지?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디귿에서보단 흉막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작은 지점이다. 자, 디귿 봐볼까? 디귿보다는 흉막내압은 높으며, 디귿보다는 니은이 높지, 흉막내압이. 그리고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작지. 왜냐하면 여기가 뭐였어 아까? 여기가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야.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이 작겠네. 괜찮지? 자, 이거 세 번째 볼게. 답이 나올 때까지만 해보자. 디귿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으로 볼까? 그지? 디귿은 흉막내압이 가장 작은 지점이야. 그리고 폐포압과의 차이도 제일 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지점이야?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야. 최대. 폐포압과 흉막내압이 차이가 커서 경폐압도 굉장히 높은 상태야. 그러니까 폐는 팽창하게 돼 있어. 맞아? 그죠? 폐의 부피가 최대인 지점이야. 그러면 볼까? 자, 디귿은 폐의 부피가 커진 지점으로
리을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그죠? 그래프에 낮지.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흉막 내압, 리을보다는 흉막 내압이 낮아. 그지? 그럼 낮으면 흉막강의 부피는 커야지. 그지? 왜냐하면 흉막강의 부피가 커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답 몇 번이야? 3번이네. 나머지 4, 5번은 여러분이 해봐. 알겠죠?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볼까? 얘는 뭐냐면 아까 뭐가 있었지? 아까 우리 지문에서 뭐가 있었냐면 글 설명할 때 흡기의 과정을, 그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그 비례 관계를 설명하면서 흡기 과정을 설명했어. 근데 이제 호기는 전부 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야. 디귿에서 리을로 호흡이 진행될 때, 그지? 디귿에서 리을로 호흡 전개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는 공기가 폐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공기가 폐에서 나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반대 방향이 일어나겠지. 그게 뭐야? 답이 몇 번이지? 이게 2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흉막강이 이완되면서. 왜? 왜냐하면 앞에서 흡기에서 횡격막이 수축됐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완되겠지. 그래서 흉곽이 볼까? 횡격막은 이완돼서 수축이 반대니까. 늑골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지?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 이해됐어? 됐죠? 아까 됐죠? 볼까? 다시 한번 선생님 얘가 수축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그리고 늑골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 이완되고 위로 올라가고 늑골은 아래로 내려오겠네. 이걸 묻고 있는 거야. 흡기에서 횡격막이 수축돼서 아래로 내려오고 늑골은, 그지? 위쪽으로 이동했어. 내려오고 이동했으니까 이제 호기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호기에서는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은 위로 이완돼서 올라가고, 그지? 늑골은 내려오겠네. 이완돼서 올라가고 늑골은 내려오겠네. 근데 사실은 이걸 묻지 말고 이 기압의 변화와 흉막강의 부피 변화와 흉막 내압의 압력 변화, 경폐압과 폐포압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 비례 관계를 물었으면 어려웠을 건데 앞부분에서 근육의 움직임을 물어서 쉬웠던 것 같아. 이해했지?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의 흐름이, 알겠지? 어떻게 첫 단락에서 간단한 원리가 제시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단락에서 그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의 그 제재에 대한 그 장치들이 있어. 이 장치 설명이 있고, 그리고 얘가 이번 문제 나온다고 했어. 얘를 이해시켜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리를 이제 설명하겠지. 그때 얘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읽을 때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비례식이 성립하면 얘는 정리를 해야 돼. 지문의 표시에서 정리해도 좋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옆에 여백에다가 그 비례 관계가 있는 정보만큼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 문제 풀 수가 없어. 알겠죠?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 수고했어 여러분. 얘들아 안녕.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 그 필수 선택 독서 교재 14페이지 11문 문제를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 생각해. 여러분이 이제 경제 지문을 어려워하는데 아마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 문제가 있는 11문 문제를 한번 선택해 봤어. 이 지문은 일단 공공재와 사유재에 대한 개념을 이제 물으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 두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글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첫 단락에서 보면 가로등 얘기를 하고 있어.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을 더 제시하고 있어.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적정량이 공급돼야 돼. 이게 공공재의 특징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 끝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렇다면 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야.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지. 답을 서술해가는 과정이겠지. 이 글이 굉장히 긴 글인데 그 앞부분만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해. 첫 단락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로등의 예를 들었어. 가로등의 예를 들어서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공공재는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제도와 서비스인데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또 있어. 하나는 뭐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제공되고 몇 사람이 독점 불가야. 불가. 세금을 통해서 공급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공급돼야 돼. 되어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요 공공재,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량이야. 그지? 적정량이지. 이게 어떻게 정해질까라고 물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락은 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첫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서술하고 있어. 그지?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얘를 전제로 해서 공공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이제 공공재는 처음 단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공공재가 공급됐을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 보면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서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게 1단락에 나와 있던 공공재의 어떤 특징이야. 개념이고.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불 용액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수요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단락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특정 재화의 적정량은 적정 공급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재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그 재화에 대한 가치가 달라. 그래서 어떤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세금으로서 공급되잖아. 그지? 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겠다는 지불 용의액이 있어.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설치된다면 나는 이 정도의 세금을 내서 가로등 설치비로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 지불 용의액이 곧 개인의 수요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공공재도 그죠? 일반적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죠? 교점에서 적정량이 공급돼. 이해되죠? 다만 이제 이 수요가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지불 용의액과 같다. 지불 용의액과 일치한다는 거야.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100개가 생긴다면 나는 얼마 정도의 돈을 지급할 세금으로서 낼 용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개인의 수요야.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 P1과 P2를 합친 P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수요 곡선에서 수요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공공재 같은 경우서 개인의 수요는 지불 용이액이야. 이해됐죠? 가로등 100개를 설치한다면 P1부터 볼까? 글쎄요, 저는 뭐 예를 드는 거야. 200만 원 낼게요. 세금으로 200만 원 낼 용의가 있어요. 지불 용이액이니까. D2 같은 경우는 어때? D2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00 할까? 600만 원 정도 낼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지? 우리 동네 가로등 100개가 공급된다면 저는 600만 원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 시장 전체의 그지? 수요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D2가 내겠다는 600만 원에 괜찮아? 그 다음에 D1이 내겠다는 200만 원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그지? D1과 D2가 내겠다는 지불 용의액 200과 600을 합친 800이 결국은 이 가로등 100개를 공급할 때 그 수요에 해당된다는 거야. 즉 개인의 수요 곡선 D1과 D2를 수직으로 합한 것이 공공재 수요 곡선 D이고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점에서 그죠? 앞에서 말했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점에서 그 공급량의 그제 적정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다만 수요 곡선이 어떻게 계산된다면 개인의 수요를 합하는 거야. 이 개인의 수요는 지불 용이액이야. 이해된 거지? 그래서 저는 600을 낼게요. 아마 이 D2는 자기 동네에 가로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애 같아. 그지? 그리고 D1은 가로등 글쎄 그렇게까지 필요 있나 하면서 200 정도를 내겠대. 그리고 이 지불 용이액을 합한 거 이 800이 이 공공재 가로등 100개에 대한 일종의 그 수요라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이 수요와 그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적정 공급량은 결정된다라고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11번은 이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와 그 사유재의 경우 어떻게 그 수요 곡선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얘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를 한번 봐볼게. 이게 11번 문제야. 그치? 11번 문제인데 얘는 지금 사유재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A 있고 복이 있으면 이제 복이 문제는 사실 경제 지문이나 우리 독서 지문에서는 두 종류잖아. 하나는 뭐지? 하나는 A에서 그 설명한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서 적용하는 거야. A에서 설명한 경제 이론들을 특정한 사례를 줘서 뭐 그래프일 수도 있어. 그래프를 통해서 얘를 적용시켜서 이 A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보기 문제 유형이고 두 번째 보기 문제 유형은 뭐지? A에서 설명한 거하고는 좀 달라. 알겠지? 지금 여기 해당되겠지. 그지? A와 보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A와 보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지? 그지? 사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설명한 내용을 적용을 시켜서 특정 사례나 그래프에 적용시켜서 A에 대한 이해도를 묻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A와 보기를 비교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이제 A와 보기를 비교할 때는 차이점에 체크하겠지만 공통점도 훨씬 중요하겠지? 얘를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뭘까? 사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점에서 다 이 어떤 특정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거야. 알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특정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공통점이 알겠죠? 차이점은 그 재화가 공공재냐 사유재냐에 따라 달라져.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사유재네, 그지?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재하고는 다르지.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얘도 이제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묻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림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이 수요량 Q1, Q2를 합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즉 개인의 수요 곡선이 DA와 DB를 수평으로 합친 D가 사유재의 수요 곡선이다. 얘는 지금 특징이 옆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사유제니까 가로등하고는 다르겠지. 빵으로 해볼까? 일반적으로 빵 100개를 생산할 때 됐죠? 예, 빵 하나에 뭐 1,200원이다. 예를 해볼게요. 그죠? 예를 들어 요즘 빵 하나에 1,200원인지 잘 모르겠어. 알겠지? 빵 하나에 1,200원이야. 이 빵을 100개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이 가격이 1,200원이야. 한 개당. 그러면 DA한테 너 몇 개를 살 의향이 있냐는 거야. 아, 저는 가격이 1,200원이라면 30개 살게요. 괜찮지? 30개 살게요. 이 가격이면. 근데 DB는 1,200원이에요? 저 70개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빵이라는 재화에 대한 그 수요는 30개, 70개 더해서 결국 몇 개 된다는 거야? 100개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급을 100개를 해줬을 때, 그지? 100개를 해줬을 때 내가 그 가로등의 혜택을 받을 때 동네 아저씨가 그 가로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사유제는 빵 100개를 얘가 30개를 사서 먹어버리면 얘는 70개밖에 못 사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70개, 30개 더해서 100개가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빵의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저 1,200원이면 30개 살게요. 저 70개 살게요. 아, 그러면 특정 재화, 빵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는 100개가 된다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우리 지문에서 읽었던 가로등의 예를 통해서 설명한 공공재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 보기에서는 선생님 예를 그냥 빵으로 들었는데 특정 재화 빵, 사유제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맞아? 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비교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 당연히 공통점도 중요해. 자, 한번 그럼 문제를 봐볼게. 문제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봐볼게. 자, 보면 봐볼게. 보기의 수요자와는 달리 A는 공공재야. 그지? 공공재 D1의 수요자와 D2의 수요자는 Q라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 가로등 100개를 아까 생산했을 때 100개를 공급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D1과 D2는 동시에 독점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지? A의 수요자와는 달리 보기의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돼 있죠? 불가하지. 왜 그래?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 사유제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한다고 했잖아. 혹시나 아까 빵이 100개 생산된다면 이 가격에 얘가 30개를 소비하면 DB는 이 가격에 70개를 소비하는 거야. 합쳐서 100이 돼야 돼. 그래서 DA는 Q1을 소비하는 거고 DB는 Q2를 소비하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Q라는 공급량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DA는 뭐가 되는 거야? DA는 Q1, DB는 Q2를 소비하는 거네. 벌써 답이 나왔네. 됐죠? A와 보기 모두 수요 곡선의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의 수요량이 각각의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그지? 되게 중요하지. 왜? 공공재든 사유재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온 거 있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전제야. 전제 알겠지?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적정한 공급량이 결정된다. 공통점이죠. A와 보기를 비교하고 있지만 차이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지만 공통된 전제가 훨씬 중요해. 알겠지? 맞죠? D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D는 위쪽으로, 그쪽 쌓이니까 보기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만 한번 해볼까? 봐봐. 여기서 보면 봐볼게. 봐봐.
여기도 보면 얘가 지금 30개, 70개, 100개. 그럼 하나를 더 그어봐. 저는 이 가게에서 50개 살게요. 그럼 얘도 이 D도 이렇게 옮겨가겠지. 50개가 더. 저 30개, 70개, 50개요. 그럼 50개 넘어가겠지. 그지? 합쳐 있는 게 그죠? 이게 DA, DB의 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을 옆으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된 거죠? 됐고. 볼까? 마지막 볼까? A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지? 아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그지? 만약에 가로등을 Q만큼 공급한다면 저는 이 가격을 낼게요. 저는 이 가격 P1을 낼게요. 저는 P2를 낼게요. 그래서 재화의 그 특정 재화에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지. 이게 지불 용이액이었어. 뭐라고? 이게 지불 용이액이겠죠? 그게 수요지. 보기의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그지? 올라가 볼까? 맞죠? 특정 가격에서 수요량이 다 달라. 저는 이 가격에 초코파이가 그럼 빵이 공급된다면 Q만큼 살래요. 1200원에 빵이 공급된다면 저는 70개 살래요. 그래서 뭐가 돼 있어? 보기의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죠? 굉장히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 공공재와 사유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매해 나오잖아. 그죠? 뭐 작년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늘 다루고 있는 주제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지문을 잘 읽어보기 바래. 알겠죠? 그래, 수고했어.